자, 시사 팟캐스트라는 분야를 사실상 만들어낸 분이죠. 사실상 만들어낸 다음에 혼자 거기 있으니까 당연히 1등을 하고 있습니다. 과학하고 앉아있네 진행자 원종우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지난주에는 물론 뭐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었겠지만 제가 그 예전에 워낙 빵빵 터졌었기 때문에 다소 실패작이다. 그냥 뭐 지난주 이후로 제가 마음이 좀 편해졌어요. 오히려. 히트작을 계속 양산해야 된다. 네,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네. 그리고 지난주 주제하고 약간 상관관계가 있는 리차드 도킨스도 왔다 갔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못 들었습니다, 아직. 못 들었습니다. 네, 관심이 없어서요. 아니, 이제 관심이 있을 만한 분인데. 예, 들어야죠. 네. 자. 팟캐스트로. 리차드 도킨스가 끝나고 나서 돌아가면서 제가 이제 만날 때 그랬거든요. 당신이 세계적으로는 유명하지만 한국에서 내가 더 유명해. 이렇게 딱 얘기하고 시작했거든요. 네. 방송에 안 나왔지만. 끝나고 나서 그 도킨스가 굉장히 즐겁게 인터뷰를 하고 나서 가면서 거기 같이 왔던 분들에게 물어봤대요. 진짜로 유명한 사람. 네. 저 사람 뭐냐고. 살짝 경쟁심이 느껴졌나 보죠? 아니면 저런 외모로 어떻게 뭐 이런 거겠죠? 자, 오늘은 뭡니까? 네, 오늘 저 건강보건 상식 정보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건강보건 상식. 네. 왜 지난주에 화제가 되었던 질병이 있습니다. 그 연병이라고요. 장티부스? 네. 네, 장티부스. 그 유명한 최모 씨가 이 병에 걸린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현장에서 강하게 제기된 바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 1군 법정 전염병인 연병의 뜻과 특성 그리고 예방과 치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알아야죠. 이게 그럼요. 굉장히 심각한 질병이거든요. 네. 제가 알기로는 고통이 굉장히 심하다고 해요. 예, 굉장히 위험하고 어려운 병이었고요. 근데 물론 이 말이 좀 욕처럼 사용된다고도 하는데 저는 들어본 적은 없고요. 원래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염자는 전염할 때 염자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냥 전염병이라는 뜻입니다. 원래는. 원래 뜻은. 원래는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질환을 가리키게 되죠. 우리나라에서 전염병은 크게 6가지 군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러면 어원에 맞춰서 그 의미를 풀자면 전염병 하네 이런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전염병에 걸렸네. 전염병을 앓고 있네. 네, 이런 뜻이 되는데요. 그래서 걱정의 의미네요. 네. 또는 경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전염병에 걸렸어. 뭐 이런 거잖아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설명을 좀 드리고요. 피해라. 뭐 이런 뜻인데. 그렇습니다. 바로 그거죠. 1군 전염병이 가장 전염이 빠르고 사회적 파급력이 큰 경우입니다. 이게 이제 콜레라, A형 간염, 세균성 이질 그리고 오늘의 주제인 이 연병이 포함이 되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외래어로는 장티푸스라고 하죠. 장티푸스. 뭐 많이 들어본 이름이다 하실 텐데, 근데 이 이름을 장티푸스를 한 단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한 단어가 아니에요? 한 단어가 아니고요. 장티푸스입니다. 장에 티푸스가 걸렸다는 거구나. 네, 정확하게 말하면 위장인데, 그러니까 위장에 걸리는 티푸스라는 뜻인데, 티푸스라는 말은 그리스어로 혼란스러운이라는 뜻이에요. 혼란스러운. 왜냐하면 이 병에 걸리면은 환자가 정신 상태가 굉장히 좀 혼미해지거든요. 그렇군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네. 안 걸려봐가지고. 열이 굉장히 올라가나 보죠? 예, 그래가지고 혼미해져서 붙은 이름이고요. 그래서 이제 한자어하고 이제 서양말이 뒤섞인 뭐 돈가스 같은 그런 식의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병을 일으키는 원인균은 살모넬라균. 네. 장이 한자고 티푸스가 이제 그리스어죠. 그래서 결합된. 네네. 이게 전 장티푸스라고 하는 그 외국에서 만들어낸 그런 것 같잖아요. 네, 뭐 병명인 줄 알았어요. 장 프랑스어 같기도 하고. 네. 아닙니다. 장 프랑스. 네. 장이 걸린 질병인가? 그렇죠. 네. 이 살모넬라 균에 감염이 되는데요. 살모넬라 중에 한 종류의 살모넬라 타이피균이라는 게 있어요. 타이피. 근데 이 주 감염 경로가 환자나 보균자의 대변이나 소변에 오염된 물질을 먹었을 때입니다. 그거를 먹기는 쉽지 않은데 그걸. 우연히 섭취가 되던가 뭐 오염된 뭐 경우가 이렇게 생기죠. 예. 그래서 일단 연병에 감염이 된 경우에는 불결한 생활이나 좀 이상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의심해 봄직하죠. 증상은 일단 고열, 두통, 구토 등이 일어나고요. 서강대학교 보건실의 자료에 따르면 심한 경우에는 건드려도 반응이 없거나 정신없이 허공을 쳐다보고 또 헛소리를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네, 실제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헛소리. 허공을 쳐다보는 거는
그러니까 정신이 좀 나가는 상태. 멍한 상태가 되고 너무 발열이 심하고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그런 다음에 이제 헛소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지난번 그 최 씨의 경우에는 그 헛소리 부분이 바로 강한 의혹의 근거가 되지 않았나 추정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그 허공 부분도 적용 가능합니다. 이게 묵비권을 행사했다니까 묵비권을 행사하면 할 수 있는 게 허공을 쳐다보는 거. 그렇죠. 아하. 네, 의학적으로 다 설명이 되는 부분이고요. 네, 설명이 되네요. 막 설득되려고 하고 있어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전염성이 언제 심하기 때문에 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은 즉시 그 사실을 큰 소리로 주위에 알려야 되는 것이죠. 그런 일을 이제 또 하신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처음에 이 말이 유통되고 사람들한테 네. 굳어지게 됐을 그 유래를 찾아보면 저 사람이 그때 당시에는 전염병에 걸리면 큰일 나는 거니까요. 네. 사망 치사율이 굉장히 높았으니까. 그렇죠. 저 사람이 전염병에 걸렸다라고 외쳐서 나머지들에게 그 근처에 가지 마라. 주의하라고 하는 경고성 구호였네요, 진짜.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걸 이렇게 과학적으로 좀 봐야 되는 거고요. 네. 또 합병증으로 특이한 부분은 간이 커지는 증세가 있습니다. 간하고 비장이 이렇게 확대가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거기에 따른 어떤 변화들이 생길 수 있고요. 아프겠네요. 굉장히 아프다고 해요. 네. 그렇죠. 커지면 안 되는 게 커졌으니까 아프겠네요. 네. 참 걱정됩니다. 역사적으로는 1960, 70년대 이른바 개발 독재 시기하고 유행 시기가 겹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때는 한 해에 수천 명씩 감염이 됐고 치사율이 꽤 높아서 치료를 잘 하지 않으면은 25%에 달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4명 중에 1명이 죽은 거죠. 1960년대, 70년대. 70년대에도 이미, 아직도 25%에 대한 치사율. 네네. 굉장히 위험한 병이라 다 이렇게 격리를 했었고요. 역사적으로 삼국 사기에서부터 기록이 남아있고, 네. 조선시대 중종 19년인 1524년에 대유행을 했다고 중종실록에도 남아있습니다. 연명이. 네. 이 병 경우에 보시다시피 요즘도 환자가 생기고 있고요. 이제 예방과 치료에 대해서 알아봐야 될 텐데요. 예방과 치료에 중요하죠. 역시 서강대학교 보건실의 자료에 의하면 일단 생활 환경을 청결하게 하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분뇨에 의해 전염이 되기 때문인데요. 네. 요즘은 근데 과거처럼 수세식도 아니고. 네. 수세식이 아니라 뭐라고 부르죠? 퍼세식이요? 퍼세식도 아니고. 그 위생 조건은 굉장히 향상돼서 그럴 염려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제 뒷간과 가까웠잖아요. 네. 소위. 그리고 또 그걸 야채 뿌리기도 하고. 그렇죠. 그 얼음으로 인분을.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럴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요즘은 어디서 접촉이 그게 가능할까요? 글쎄요. 그럼 이런 분들의 사생활을 잘 모르니까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일단 네. 감염이 된다는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접촉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리고 감염이 되면 항생제 치료를 하는데 환자나 보균자는 강제적으로 격리를 해야 되고요. 그거는 이미 이루어진 것 같고요. 네. 또 주변을 깨끗이 철저하게 소독 내지 소각해야 합니다. 예. 그리고 만성 보균자의 발견 처치가 아주 중요한데 이번 최모 씨의 경우에는 활발한 그 활동 기간이 아까 말씀하신 국내 대유행기 1970년대와 겹치기 때문에 그때부터 만성 보균자가 되었을 가능성이 있죠. 네. 그러네요. 예. 그래서 예방 접종을 맞아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그때 고함을 지른 미영원 네. 그 아주머니는 그런 의학 지식을 다 갖추고 사실은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떤 인류애라고 할까요? 경각심을 주변 사람들에게 특히 근무하시는 네. 분들도 그렇고 기자들에게 조심해라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제가 좀 밝혀드리기 위해서 오늘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네. 예방접종을 우리가 어릴 때 맞았는데 지금 일반인은 필요 없고 고위험인 군인 경우에 접종을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 고위험군이냐면 보균자와 밀접하게 접촉하는 사람, 그러니까 가족이 대표적이죠. 그러니까 지금 경우에는 이분 가족이 덴마크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분도 사실 보균 상태일 수가 있습니다. 주사 맞아야 된다. 그래서 빨리 현지 보건 당국이 역학 검사를 해서 덴마크 검찰에 알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보균 및 발병 여부를 확인하고 치료를 위해서 국내 송환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결의를 드리고요. 이 연병을 포함한 1군 법정 전염병의 대부분은 소위 후진국형 질병입니다. 그렇겠죠. 네. 그렇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제 깨끗하고 아까 말씀 지적하셨지만 깨끗하고 시스템이. 갑자기 생각나는 게 대통령이 변기를 그래서 그렇게 교체하려고 그랬을까요? 이 질병에 대한 정보가 있었던 거야.
그럴 수 있죠. 가까운 사람이 굉장히 갑자기 이해가 가네요. 네. 그렇다면 저는 대통령 편입니다. 건강을 위해서니까. 네. 네. 이 질병에 대한 심각성을 가장 가까이서 봐왔기 때문에. 그렇죠. 예. 경기에 그렇게 집착한 게 아닐까. 갑자기 이해가 가려고 그러네요. 네. 어쨌든 이 후진국형 질병이다 보니까 깨끗하고 시스템이 잘 정비된 나라의 경우는 잘 발발하지 않는 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빨리 이번 치료. 이 거울을 삼아서 지금 30초밖에 안 남았으니까 치료는 어떻게 합니까? 항생제로 하는데 네, 요즘은 잘 낫습니다. 다만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격리 수용되고. 네. 얼마 정도 격리가 필요합니까? 보균이 오래된 경우에는 2년 동안 관찰을 해야 되고요. 관찰을 2년? 네. 이런 경우에는 지금 좀 지적이 된 만큼 우리 보건당국에서 좀 확실하게 지금 그러면 그 구치소에 있는 것은 굉장히 인본주의적인 처사네요. 네, 독방에 있어야 되고요. 네. 또 화장실 같은 거를 다 다른 사람하고 따로 써야 되기 때문에 네. 독방에 이렇게 격리되는 것이 본인을 위해서나 이제 나를 여기까지 하죠 그냥.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원정우 씨였습니다. 저는 김어준이었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 자, 지난주에 저희가 한 주 건너뛰었습니다. 이번에 시간을 기다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원정우 씨. 과학하고 앉아있네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뭡니까? 일단 저 미래창조과학부를 가지겠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요? 제가 가진다고요. 아까 그 얘기를 하시길래. 아까 나눠줄 때? 네, 미리 좀 쯤 해놓으려고요. 아니 그거 하나만 하시려고? 딴 것도 할까요? 문체부에서 돈 많이 나올 것 같은데. 네, 그것도 참고해보고요. 네. 방송국은요? 방송국은 교통방송이요. 교통방송? 네. 교통방송은 노린 분들이 많아요. 교통방송 이미 배정됐어요. 이미. 저희 작가한테 배정됐고요. 자, 오늘 주제가 뭡니까? 네, 2주 만에 찾아뵙는데요. 오늘도 늘 그랬듯이 우리가 알아두면 좋은 과학 지식. 순수한 과학이죠. 네, 과학 상식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요즘 건조한 겨울 끝물에 이제 불조심에 긴장을 놓치지 말아야 할 때 아니겠습니까? 네. 좀 전에 양절 변호사님하고도 그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특히 올겨울에는 이 맞불이라는 말이 많이 등장했잖아요. 태극기 집회, 반대 집회. 네. 그래서 이 맞불의 과학과 함께. 맞불의 과학. 듣기만 해도 재밌을 것 같아요. 맞불의 과학. 그리고 우리가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소방 상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맞불의 과학. 네. 먼저 이제 불을 끄는 일, 소화의 원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뭐 진짜 과학인데요. 소화에 크게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냉각소화라고 하는데 이거는 타고 있는 물질을 발화점 이하로 온도를 낮추는 거예요. 물 뿌리는 것 같은 거. 그렇죠. 네. 물 뿌리는 게 바로 대표적인 냉각소화인데 왜 큰 불이 났을 때 소방호스로 물을 엄청 뿌려도 불이 잘 안 꺼지지 않습니까? 그때는 물의 양이 발화 지역 전체의 온도를 낮추는데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온도가 안 내려가기 때문에 불이 쉽게 안 꺼지는 거고요. 두 번째는 질식 소화입니다. 이 거품 같은 거 뿌려주는 거? 네. 산소 유입을 막아주는 건데 소화기 원리가 되게 이런 거죠. 그러니까 거품이나 이산화탄소 같은 것을 쏴서 불이 붙은 것을 덮어서 그렇죠. 산소가 차단되게 하는 거죠. 왜 잿더리 뚜껑 덮으면 담뱃불 꺼지는 게 바로 이 원리인데. 그것까지는 이해가고요. 네. 지난번에 저 촛불 집회, 촛불 끄는 법 말씀드릴 때 제가 한국물리학회 자문을 받아서 광화문 광장 전체를 이불로 덮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바로 전형적인 질식소화법입니다. 근데 사람이 질식할 위험도 있다는 점에서 상황에 따라 유의해야 하는 것도 짚어봤었고요.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가 바로 오늘의 주제, 제거소화입니다. 제거소화. 이거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 이게 기본적으로 실제 있는 소화법인 거죠, 제거소화. 네, 그럼요. 이 3가지가 이제 대표적인 소화법인데. 이거 이런 거 아니에요? 불나면 미리 불에 탈 부분들을 다 태워 없애버려가지고 불이 번지기를 차단하는 산불 났을 때 이렇게 하는데. 한마디로 탈 물질을 미리 제거해버리는 건데요. 이게 어려운 개념 같지만 지난번 또 촛불 얘기할 때 왜 바람으로 끄는 이야기 드릴 때 바람을 불어서 심지를 타고 올라온 파라핀을 날려버린다고 얘기를 드렸을 거예요. 이게 이제 타는 물질 제거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바람 불어서 촛불 끄는 것도 제거 소화가 되는 거고요. 맞불이 바로 이 방식입니다. 그렇죠. 지금 그 국민들이 촛불 집회를 하는데 그 촛불 집회에 대해서 맞불을 놔서 그렇죠. 촛불 집회를 제압하겠다 이런 거죠. 생각이죠. 불이 진행하는 방향 쪽에 먼저 불을 놓고
탈 것을 태워버리면 모든 불이 탈 게 없어서 꺼져버리게 되는 건데요. 그게 이제 재고 소화다. 네네. 맞불 지표는 이 소화의 관점에서는 재고 소화에 해당합니다. 분류적으로. 예. 근데 이게 우리 일반적인 생각과 달리 이 맞불이란 건 원래 실제 화재에 비해서 훨씬 작은 불을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큰 불이 뭐 의미가 없잖아. 맞불 하면 마치 이제 1대1로 이렇게 상대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요. 굉장히 작은 규모의 불을 붙이는 거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촛불이 100만이면 맞불은 1000. 네. 이 정도 수준이 되어야 그 맞불로서 효과가 있습니다. 그 이상이 되면 맞불의 의미가 없을 뿐만 아니고 아주 위험해지죠. 네. 네. 그래서 사실 맞불은 굉장히 어려운 진화 방식입니다. 바람의 세기, 방향, 탈물질의 분포와 종류, 맞불의 크기와 범위 이런 것들을 아주 과학적으로 판단하지 않으면 맞불을 함부로 놨다가 오히려 촛불이 더 커지는 화재가 더 커지기 십상입니다. 화재가 더 커지는. 네네. 그래서 이 맞불을 놓을 때는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고요. 미국의 경우에는 소방국장이 단독으로 맞불을 명령할 수 없게 돼 있어요. 위험해서 방식 자체가 그 불을 더 키울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그 지역의 관련자들이 함께 결정을 합니다. 그만큼 위험하고 자칫하면은 초가삼간 다 태워먹는 아주 우매한 짓이 될 수 있는 게 바로 이 맞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맞불을 정확하게 구사하지 않으면 오히려 오리지널 불을 더 키운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런 상황이 되어 갈랑말랑하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예, 그래서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제가 이 소방 상식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게다가 이 맞불을 붙이면서 뭐 불이 붙기 쉬운 깃발 같은 걸 잔뜩 들고 다닌다거나 아니면 술에 잔뜩 취한 음주 맞불 혹은 폭력 맞불. 폭력 맞불. 또 이 불의 성질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요원들이 일당을 받고 투입된다거나 이런 일은 화재를 훨씬 더 키우는 위험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죠. 제가 그 말씀하시니까 네. 제보받은 몇 가지가 있는데 네. 아마도 이제 이 소위 말하는 지금 맞불 집회에 참석하신 분인 것으로 추정되는 분. 네. 네. 그 맞불 집회 인근에 있는 가게들 점주로부터 들은 이야기 있어요. 네. 어떤 얘기가 있냐면 그런 집회가 많이 열리는 지역들이 다 정해져 있잖아요. 네. 그 지역 중에 한 군데에 있는 옷가게 점주가 저한테 제보를 한 내용인데 한 달 반 전부터 그러니까 이 맞불 집회 시작된 시점부터 이 복장에 일관성이 없는 분들이 가게를 들어온답니다. 어떻게 들어오냐? 분명히 양복을 입었는데 운동화는 한 떨어지기 직전에 운동화를 한 10년쯤 된 것 같은 그런 운동화를 신고 양복인데 머리는 감지 않은 더벅머리. 그래서 이분을 내가 쫓아내야 되나 아니냐. 잠시 망설이게 만든 분이 들어와서 네. 쭉 훑어보고 현금으로 뭘 산대요. 현금으로요? 예, 현금으로 예를 들어서 뭐 옷을 사거나 산답니다. 네. 사고 나서 약 3시간 혹은 5시간 후에 그게 다 구겨진 상태로 반납을 하러 반품이라고 합니까? 예. 마음에 안 든다고 반품으로 오시는 분들이 그렇게 늘어났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듣고 보니까 네. 그분들이 그분이라는 거를 자기들도 느끼는군요. 최근에 깨달았다고. 네. 그 주변 가게들한테 자기가 물어보니 주변 가게들도 비슷한 일을 갖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거기 와서 현금으로 옷을 산 다음에 그 옷을 착용이 한 게 틀림없는데 무슨 일을 했는지 그 옷이 다 들어오진 상태로 와가지고 반품을 하는데 안 해준다 그러면 그렇게 난리를 친 다음에 역정을 내시고 반품을 완성하시는 일 간다고 하네요. 그런 분들이 바로 제가 우려했던 그 불의 성질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초심 요원들? 네, 이런 분들이 아닌가 이렇게 의심해봄직하죠. 제거 소화를 하려다가 발화를 하게 된다. 네. 뭐 그런 이야기네요. 게다가 이런 분들이 이제 의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뭐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고 이러다 보면 그런 지역에서 또 불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방송을 혹시 들으신 그 기자분들 있으면 그 집회가 집중적으로 열리는 곳 주변에 옷가게나 이런 데 한번 집중 취재해 보세요. 거기 들어가가지고 옷을 입고 분명히 서너 시간 후에
바로 반납하는 분들이 최근 주말에 급증했다고. 그래서 장사가 안 돼가지고 요즘. 예. 그 촛불 집회 쪽 분들은 장사가 잘 돼서 굉장히 환호하셨잖아요. 예. 근데 맞불 집회 열리는 인근에 특정 연령대 분들이 집중적으로 와가서 옷 사입고 그 옷을 반품한답니다. 서너 시간 후에. 꼭 현금으로 낸대요. 네. 예. 그 뭐 현금으로 내신 데는 이유가 있겠죠. 옷을 거기서 그분의 이제 정리에 따르면 이유는 알 수 없으나 깨끗한 옷을 사입고 갔다가 돌아와서 옷을 반품한다는 거죠. 꼭 현금으로 낸대요. 카드를 안 내고. 네, 이런 분들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신발이 특징은 신발이 더럽답니다. 매우. 네. 예, 소방상식으로 다시 넘어가세요. 그래서 이제 이런 잘못된 맞불질 잘못하면은 이제 그 홀라당 다 태워먹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대형 화재로 연결되지 않도록 우리가 이 건조한 겨울철에 주의를 해야 되고요. 또 얼마 전에 보니까 모 보수 정당이 이름을 바꾸면서 상징을 횃불로 정했더라고요. 맞아요. 네. 이런 횃불질이야말로 더더욱이나 그 나라를 홀라당 태워먹을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저도 인상이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의미로 횃불을 했다는 게. 그렇죠. 북한 주체탑? 듣고 보니 그러네요. 비슷해요. 예, 되게 비슷해요. 그 레닌 횃불하고도 비슷하고 해서 이 정당이 우리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어떤 잘못된 이념을 지향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의심도 좀 들었고요. 상징물만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네. 제가 좀 오해를 한 것 같군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겨울철 불조심에 관해서 네. 간략하게 정리해 주십시오. 정리하자면 맞불은 웬만하면 써서는 안 된다. 네. 그리고 붙여도 아주 작게 조심스럽게 붙여야 우리가 큰 재앙을 예방할 수 있다. 큰 불로 번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근데 저도 어릴 때 촌에서 네. 산불이 나서 그 산불을 동네 사람들과 함께 끌어간 적이 있어요. 촌에 사셨어요? 초등학교 때까지는 촌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촌에 살았는데 그 산불이 내가 직접 겪어봐서 갑자기 생각나서 말하는 건데 불이라는 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네. 분명히 눈앞에서 이렇게 물을 뿌려서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살짝 바람이 불면 마른 나무와 함께 사람 키 몇 배로 확 올라가요. 순간적으로. 그리고 이제 소위 말하는 이 맞불, 그 띠를 만들어가지고. 그렇죠. 그 주변에 이제 태워서 안 내려오게 하는 거는 일반인들이 못 해요. 네. 사람 돈 주고 사야 돼요. 네. 그러니까요. 근데 이분들 지금 돈 주고 사시는 분들이 설마요. 그런 일은 없고요. 네.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집회 직전에 새 옷을 입고 싶어 하신다는 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집회를 좀 한다고 옷이 그렇게 구겨지나요? 그리고 이해가 안 되는. 저도 그건 이유는 모르겠는데 그건 이제 점주가 저한테 제보했던 건에 네. 보면은 옷은 뭘 했는지 옷이 이렇게 들어오셔서 꾸깃꾸깃해진 다음에 그걸 반품하면 어떻게 받으란 말이냐. 재미있는 사회현상인데 어쨌든 간에 불조심해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원정우 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김어준이었습니다. 안녕. 최근 대박을 연속으로 몇 번 치다가 중박 내지는 무박으로 자꾸 워낙 큰 대박을 많이 쳤기 때문에 부담감이 큽니다. 과학하고 앉아있나에 원정우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게 시사를 과학으로 한번 살짝 건드렸다가 이게 대박이 나는 바람에 계속 이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네, 요즘은 좀 과학 관련된 뉴스거리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요? 예. 그래서 뭐 엊그제 통섭이란 말도 나왔고. 아니죠. 어디서의 통섭. 예. 네. 이거 원래는 자연과학과 인문학의 통합을 뜻하는 말이거든요. 그렇죠. 그게 이제 뭐랄까요. 나온 지가 꽤 됐지만 대중적으로 유행하지는 않았던 단어인데. 네, 요즘은 융합이라는 식으로 좀 많이 의미도 바뀌어 있는데 네. 어쨌든 이 말이 학계 밖에서 나오는 것 자체가 좀 흥미로웠다. 대중정치 통섭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죠. 극히 드물죠. 네. 아는 경우도 좀 드물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안희정 도지사가 전공이 철학이었어요. 아, 그렇군요. 네, 철학이어서 이런 단어에 좀 익숙할지도 모릅니다. 예. 예, 뭐 그렇겠죠. 어쨌든. 예. 근데 오늘은 이 얘기 안 하고요. 아니, 그거 아니에요. 네, 이 얘기가 아닙니다. 얘기해놓고. 통섭 아니고. 흥미로운 과학 관련 상황들이 있어서 네. 이 광학 관련 광학? 뉴스를 다룰까 하는데. 광학 뉴스. 네.
바로 우병우 레이저입니다. 사람의 눈에서 레이저는 나올 수 있는가? 그렇습니다. 네. 과학적인 고찰을 하는 건데요. 이분이 지난번에 이어서 어제 또 기자한테 레이저를 방사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전에는 박근혜의 레이저가 유명했는데 예. 지금 구속된 이재용 삼성그룹 병 걸리셨어요, 이거? 예.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이 지난 1월 특검에 처음 소환됐을 때 박 대통령이 레이저빔을 쐈다는 표현을 직접 쓰기까지 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에게 아주 날카로운 눈으로, 네. 독한 눈으로 쳐다봐가지고 내가 움찔해서 그 말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고 나는 피해자다. 이런 그렇죠. 논지 속에서 레이저라는 표현을 썼어요. 예. 하지만 과학적 입장에서는 이제 레이저란 말을 썼기 때문에 또 세계 유수의 전자회사까지 거느린 대재벌 총수가 과학적 근거가 없는 말을 하진 않았을 것이다. 실제 우리가 모르는 더군다나 삼성전자. 그러니까요. 네. 세계적인 기술력을 보고한 이 삼성전자의 부회장이 네. 레이저라는 표현을 썼을 때는 이게 과학적 근거가 없이 썼을 리가 있느냐. 네, 우리 마음대로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월권일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말 그대로 생각을 해야 된다. 그렇지. 상대 선의를 네.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과연 이재용 부회장이 말했던 레이저는 무엇인가. 네. 네. 게다가 이제 유병우 씨가 간밤에 나왔기 때문에 이 레이저의 위해성이 좀 국민적 우려를 낳고 있는 상황이죠. 국민적 우려까지 나간지는 모르겠는데 나왔다고 하고요. 그래서요. 네. 그래서 인간의 눈이 레이저 광선이나 그 비슷한 빛을 방사하는 게 가능한지 그리고 이것이 인마를 살상하거나 손상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인마 살상. 네, 이건 사실 남성들한테는 익숙한 용어죠. 인마살상용. 이거 군대에서 쓰는 용어인데 인마살상용. 네. 네. 일단 레이저의 원리를 보면요. 이게 레이저가 한 단어가 아니고 Light Amplification by Stimulated Emission of Radiation이라는 것의 약자인데요. 참고로 이제 인마살상이라는 것은 과거에 사람과 말이 같이 전장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사람과 동물을 한꺼번에 죽일 만한 네. 예. 과거 전장 용어인데 군대에서는 잘 쓰는 인마살상용이라고. 아직도 쓰고 있죠. 예. 여성분들에게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군대에서 잘 쓰는 용어. 인마살상용. 레이저가 사람의 눈에서 나오는 레이저가 과연 인마살상용으로 가능한 것인가? 네. 레이저 나올 수 있는가? 굉장히 심각한 주제네요. 네. 일단 레이저가 일반 빛하고 차이는 이제 빛은 사방으로 퍼지는데 레이저는 모여서 멀리 강하게 뻗어나가는 게 특징입니다. 이게 유도 방출이라는 현상이 벌어져서 일어나는 건데 이걸 뭐 자세히 설명드리지는 않겠고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쓰는 레이저 포인터도 기본적으로는 원리는 비슷합니다. 멀리 가는 거죠. 퍼지지 않고. 그렇죠. 근데 이 보통 빨간색 레이저는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이거를 인마살상용으로 사용하려면 차라리 포인터 본체로 사람을 때리는 게 훨씬 효과적이고요. 일단 시중에 있는 레이저 포인터로는 안 된다. 안 됩니다. 예, 그걸로는 백날 해봐야 안 되기 때문에 레이저 포인트로 사람이 입마살상될 정도로 가격을 하는 게 그렇습니다. 그 작은 걸로 가능할까요? 그리고요? 이보다 강한 걸로 그린색, 녹색 레이저가 있는데요. 일단 녹색은 더 강한 거군요. 네, 이거는 한 5mW 정도 출력되는데 15m 내에서 눈에 직접 빛을 맞으면 영구적인 시력 손상이 올 수 있어요. 시력손, 입마살상은 아니지만 네. 시력 상실용으로 가능하군요. 그렇습니다. 이 빛이 모인 집광 상태가 3.5km까지 갑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천문대에서 밤에 별가리 킬 때 많이 씁니다. 아, 그렇군요. 예. 물론 이제 센 거는 군용으로. 녹색이요? 네, 녹색이. 국내에서 이제 일반적으로 잘 팔진 않고요. 녹색은 실명이 가능하다. 위험하다. 그러니까 어린이들은 쓰면 안 되는 것이죠. 인명 살상까지는 안 되지만. 뭐 군용으로 뭐 인공위성을 불태울 수 있는 것도 있는데 그런 게 이제 눈에 장착될 수는 없는 거죠. 녹색 말고 가장 강한 게 뭡니까 그러면? 파란색도 만들어 쓰고 여러 가지 색이 있는데 어쨌든 강하게를 가기로는 또 끝이 없습니다 이게. 이게 뭐 빨주노초 파는 뭐 파장 때문에 색깔이 나오는 거니까 색깔별로 파장 길이에 따라 다르게 나오겠네요. 예,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죠. 그럼 이제 우리 눈이 이런 걸 만들어낼 수 있나? 눈이. 얼핏 봐도 이제 레이저 자체를 만들 수는 없을 것 같잖아요. 그럼 뭐 비슷한 거라도 가능하냐?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눈에서 빛이 나올 수 있는가? 네. 우리 눈이 사물을 보는 것은 태양빛이나 전등빛 같은 광원이 물체에 빛이 반사돼서 들어오는 빛을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또 반대로 이제 눈이 빛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눈이 빛난다고 표현하죠. 그것도 이제 이 외부에 빛이 들어와서 각막이나 수정체 그리고 이제 안구 안을 채우고 있는 물이 있어요. 유리체라고. 거기에 반사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빛이 하나도 없는 깜깜한 방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눈에서 막 빛이 나와서 비추고 이러지 않잖아요.
않죠. 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눈은 광선을 뿜어내지는 못한다가 1차적인 답이 됩니다. 네. 발광을 하지 못한다. 발광하지 못한다. 네. 근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뭘 쏜다고 하시니까 네. 다른 가능성은 전혀 없느냐. 네. 옛날 그리스의 아르키메데스는 거울로 태양빛을 반사시켜서 네. 적의 전함을 불태우는 무기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신화적인 얘기죠. 신화적인 얘기죠. 네, 실제인지 모르겠는데. 뭐 가능성은 있으니까요. 네. 근데 그거 제가 과학학교에서 본 적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불태우려면 어마어마하게 큰 돋보기가 있어야 되는데. 네. 그게 이제 불가능하다고 그때 당시 기술로는. 예,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어쨌든 네. 얘기를 끌어나가기 위해서 좀 붙여 넣었습니다. 네. 그것처럼 이제 박 대통령이나 우병우 전 수석 같이 높은 사람들은 네. 햇빛을 막 눈으로 반사시켜서 기자나 일반 국민 정도를 충분히 공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가정할 수 있죠. 그러면 안구 돋보기설입니까? 네, 그래서 이걸 또 고찰을 해보면 네. 안구의 구조상 이게 가능한가? 안구가 돋보기가 되냐? 예, 렌즈 역할을 하는 수정체가 기본적으로 볼록 렌즈 형태가 맞습니다. 네, 볼록은 맞죠. 예. 이제 이 말씀 들으면 유레카하게 되는 거죠. 아, 역시 돋보기다. 네, 그래서 우리 어릴 적 돋보기로 개미 다 태워봤잖아요. 네. 그런 응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안 됩니다. 네. 왜냐하면 볼록 렌즈로 돋보기로 빛을 모으려면 눈 안쪽에서 빛이 나와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이걸 만약에 이런 식으로 외부의 빛을 받아서 쏴야 되고. 네. 저기 약간 늘어지고 있어요. 네. 딴 거 없어요? 네, 좀 들어보세요. 네. 빨리 결론으로 향해 달려가 봐 주세요. 네. 볼록 렌즈가 아니고 오목 렌즈도 아닌 오목 거울을 써야 되는데. 오목 거울. 눈 안에. 네. 이런 생명체가 있던 건 사람이 아닌 거죠. 네. 네, 정리를 빨리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아니,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제 지금 연구의 바깥 부분이라서요. 네. 어쨌든 그러니까 레이저가 나오려면은 사람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레이저는 존재했다는 겁니까? 레이저가 아니고요. 네. 결국은 이 경우에는 그냥 눈이 좀 빛나는 경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빛을 받아가지고. 예, 예. 그러니까 눈이 촉촉했다는 뜻인가요? 네,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어쨌든 네. 뭐가 됐든 간에 미국 표준협회는 레이저 안전 등급을 4단계로 분류하고 있어요. 네. 1등급은 눈에 노출되어도 아무 손상이 없는 수준이고 네. 2등급이 돼봤자 눈을 깜빡이는 정도로 막을 수가 있는데 네. 이 눈 깜빡임을 전문 용어로 혐오 반응이라고 합니다. 눈 깜빡임이 왜 혐오 반응이죠? 뭔가 들어올 때 그걸 피하기 위해서 혐오 반응이라는 말을 쓰는데 실제 용어예요. 아, 그렇구나. 예. 그렇죠. 혐오라는 게 꼭 감정적인 뜻이 아니라 네. 뭔가 피하기 위해서 눈이 그렇습니다. 그걸 피하기 위해서 그걸 이제 혐오라는 단어로 해석을 한 거군요. 네, 이 실제로 쓰이는 용어고요. 네. 영어가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게 싫어서 깜빡인다는 거죠. 네네. 피하려고. 네. 그래서 여하튼 그 대상을 바라볼 때 자연스러운 우리 혐오 반응을 통해서 손상을 막을 정도의 약하고 볼품 없는 빛이다라고 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결론적으로 앞으로 우리 이주영 부회장님이나 기자 여러분들이 인간 레이저라는 비과학적 허상에 속지 말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냥 잠시 빛났다면 그것은 눈이 촉촉했을 뿐이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우병우 민정수석이 그렇게 바라볼 때마다 밑에 사진의 해설로 촉촉한 눈빛 이렇게 그렇죠. 해야 되는 겁니까? 네, 레이저는 잘못된 얘기고요. 네. 그래서 눈싸움으로 맞짱을 좀 뜨시다가 좀 따갑다 싶으시면 혐오 반응으로 눈 한 번씩만 깜빡해주면 아무 위험 없이 일상생활이 가능하다. 저런 거 있잖아요. 왜 고양이과 같은 경우에 네네. 밤에 아주 적은 빛에도 빛나게 보이고 그렇죠. 야광으로 보이죠. 그리고 심해에서는 아예 발광하기도 하잖아요. 네네. 그런 케이스는 어떻게 따져야 되는 겁니까? 심해에는 실제로 발광하는 생물들이 있고요. 네. 빛이 전혀 안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은 심해하고 관련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이제 인간종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관점에서 우려해야 될 부분이 아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연구의 포인트를 레이저만 둘 게 아니라 그러면 우리 이제 발광을 하는 생명체에 대한 고찰로 이어졌어야 돼요. 이게 연구가 부족하네. 시간이나 좀 많이 주시고 그런 말씀하세요. 아니, 연구 방향이 잘못됐어요. 이것은 그러면 발광이 가능한 생명체에 대한 연구를 해보자. 네. 그 생명체 가진 특징과 공통점이 뭐가 있느냐. 이렇게 나갔어야 되죠. 공장장 이미 하시던가요? 오늘은 전체적으로, 다소 부족한 연구를. 시간이나 좀 많이 주세요. 그럼 다음 주에. 빨리 읽느라 정신이 없어, 내가. 다음 주에 미진한 발광하는, 생명체에 대한 연구를 이어서 가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원종우 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김호준이었습니다. 네. 우병우 민정수석 영장 기각
화가 나는 일이죠. 네, 이 문제는 저희가 잊지 않고 계속 다루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김어준이었습니다. 안녕. 과학 팟캐스트 분야를 사실상 연분이죠. 네. 원종호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왜 이래요? 갑자기 목이 쉬었네요. 예. 자, 오늘은 이게 굉장히 힘든 한 두 달이었어요. 네. 원래 이제 정통과학을 우리가 얘기하다가 외계인 뭐 이런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제 탄핵 종목이 들어가면서 이제 과학과 시사를 접목하기 시작해가지고. 네. 이제 좀 약간 지양하려고요. 네. 좀 밑으로 떨어지고. 밑으로 떨어지고 큰 사건 나기 전까지는. 예, 뭔가 확 감이 오는 거 나오기 전까지는. 그래서 오늘은 약간 진지한 이야기입니다. 진지한 이야기요? 네. 네. 지금 대선 후보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뭐 네.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서양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는데 와중에 뭐 실수도 벌어지고 여러 가지 지금 예민한. 잘 모르는 얘기를 외워서 하다 보니 뭐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 근데 대통령을 하려는 사람이라면 사실 과학기술에 대한 소양이 있는지도 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아, 좋아요. 대선 후보의 과학 소양 혹은 정책? 이런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네. 우리가 근데 앞에 이제 까치집 양 변호사가 좀 길게 해가지고 10분밖에 안 남았어요. 스피디하게 진행해 줘 보세요. 알겠습니다. 대통령 하려는데 과학 관련된 검증이 왜 필요하냐? 필요하죠. 물어본다면 일단 이유가 많습니다. 첫 번째는 과학기술에 관심이 많은 사람은 사고방식 자체가 좀 합리적일 가능성이 높아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이게 꼴통 과학자도 있습니다. 있습니다. 네. 그 가능성이 좀 높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합리성에 익숙한 사람들은 좀 누구처럼 주먹구고 마음 내키는 대로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라고 이제 전제하고. 네. 두 번째는 과학기술 자체 발전하고 관련돼 있는데요. 과학기술계와 정책, 교육 같은 이제 관련된 문제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 이 대통령이 이런 거에 아무 감도 없으면 결국은 그릇된 판단하고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되고 이거는 과학기술계뿐만 아니고 우리의 소중한 세금이 잘못된 방향으로 쓰이는 무서운 결과를 낳게 되는 돈의 것이죠. 논리에 따라간다든가 아니면 그냥 공무원의 논리에 따라가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지난 두 번의 대통령이 과학적 소양이 모자라서 사고를 많이 치셨어요. 예를 들자면요? 일단 4대강. 네. 이거 생태계와 생물학에 대해 인식이 좀 있었으면 감히 버릴 수 없는 일이거든요. 네. 대신 이제 이분은 이제 토목학에 대한 그렇습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토목학과 금융학에 대한 네. 지식이 높으셔가지고 네. 그런 부분도 이제 과학과 밸런스를 맞췄어야 되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또 와중에 정부 기조는 또 녹색 성장이었습니다 이때.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게 네. 인지 부조화 상태에 놓이는 거죠. 그걸 아예 이제 모르고 계신. 4대강은 정말 이건 두고두고 네. 100년 200년 지나도 이게 비판받을 거예요. 그때 이랬다고 그때 망가졌다고. 그렇죠. 우리 옛날에 무슨 사색당파 이런 얘기 하듯이 예전에 굴욕으로. 네. 사대강이라는 정책이 있었다고. 말도 안 되는. 고유명사화돼서. 네. 근데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심각한 문제는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때 23조 원을 썼잖아요. 네. 이걸 만약 우리가 과학기술에 썼다. 그러면 거짓말 하나 안 보태고 달 탐사 로켓, 화성 탐사 로켓, 목성 토성 탐사 로켓, 힉스 입자 발견한 그 장치, 그리고 중력파 발견한 장치 등 이거 장비 다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요? 예. 큰 돈이네요. 예, 이런 전 세계의 위대한 로켓, 훌륭한 로켓들과 위대한 과학 장비 엄청난 막 20km씩 되고 길이가 네. 이런 걸 다 만들 수 있는 돈을 다 여기다 쏟아부은 거죠. 그리고 나서 좋아진 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좋아지기는커녕 아시다시피 뭐 이번에 그 돈 다 어디로 갔을까? 그러게 말입니다. 이거 진짜 어떻게 좀 알아내야 됩니다. 이거 진짜. 아무튼 과학연구기술개발에 돈 많이 들지만 4대강의 뱀 3발의 피다. 이 피 같은 세금 아까운 거 그리고 또 로봇 물고기 있었잖아요. 로봇 물고기. 예. 이것도 이제 공학 이런데 소양 좀 있는 사람이면 말이 되는 건지 아닌지 금방 눈치챌 수 있는 거거든요. 예. 이번 정권도 그렇죠. 우리 창조경제 로봇 했잖아요. 물고기 어떻게 됐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뭐 원래 이제 그때 각하께서 좀 더 이렇게 잘 해봐라 하고 무리한 명령을 내리셔가지고 잘 만들려고 하다 잘 안 돼가지고 좀 다 없어졌어요. 동작이 안 된다고 합니다, 제대로. 시속 20km가 나야 되는데 시속 뭐 2km가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로 이제 그러니까 그 성형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네. 했었는데. 예. 그렇죠. 대표적인 삽질 중에 하나죠. 창조경제. 네. 예, 이게 창조경제. 예, 이것도 과학에 기반한 거라고 했는데 당시나 지금이나 뭔지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창조는 맞았어요. 창조적이었잖아요. 아, 그런 의미에서요? 최순실 씨가 창조해낸 기법들이 이때까지 우리가 보았던 이 권력형 비리하고는 차원이 달랐거든요.
예, 그렇죠. 뭐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긴 하죠. 어쨌든 뭔지 모르는 것을 추구하고 보는 게 참 비과학적인 사고방식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이제 창조경제의 본질이에요. 뭔지 모르는 걸 일단 추구해보자. 공통점은 그 뒤에 다 돈이 있다니. 그렇습니다. 이권이 개입이 된 것으로 보이고 어쨌든 과학기술에 대한 좀 정직한 이해가 있었으면 창조경제라는 억지 개념을 안 쓰게 된다. 과정이나 결과도 많이 달랐을 것이다. 지금 그러면 혹시 박근혜 정권의 과학 정책 중에 야 저거는 제대로 됐으면 참 좋았을 텐데 혹은 아니면 뭐 없나요? 뭐 기억에 남는 거? 뭐 없죠. 넘어가고요. 그러면 지금 후보들 지금 시간이 네네. 3분밖에 안 남았는데 후보 대표적인 후보들 한 지지율 한 4, 5위 정도까지 주르륵 대표적으로 눈에 띄는 거 후보의 순위와 상관없이 뭐가 눈에 띕니까? 일단은 과학기술계에 있었다고 말씀하시는 안철수 후보가 그런 얘기를 자꾸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검증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건데 과학계에서 실제로 후보 검증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과학계가 따로? 네네. 이 수백 명의 과학기술인과 과학 관련자들이 참여하고 있는 ESC라는 법인이 있어요. 저도 이사로 있는데요, 거기. 어쩌다 보니. 그래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저도. 본인이 과학에 대해서 뭘 한다고 지금. 큰일 말이에요. 여기는 과학기술인과 과학 시사과학이나 하면서. 네. 여기서나 그렇지. 딴 데서는. 촛불을 끌 수 있나 뭐 이런 얘기는 하면서. 그거는 광화문을 이불로 덮어야 된다는 얘기. 한국 물리학회에서 나온 얘기고요. 그런데 어쨌든. 예. ESC는 Engineers and Scientists for Change. 우리말로는 변화를 꿈꾸는 과학기술인 네트워크인데. 엔지니어와 과학자들. 네네. 과학기술인이라고 이제 뭉뚱그려서 얘기를 하죠. 과학기술 교육이나 정책 뭐 이런 것들. 과학계 비정규직 문제 많거든요. 현안들이. 그러니까 여기서 대선 후보들을 초청해서 토론회를 할 생각이 있다. 그러려고 하는 거죠. 좋네요. 그래서 저희가 질문들도 수십 개를 지금 일단 뽑았어요. 질문 자체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예, 그래서 지금 신경을 많이 썼죠. 이해할 수 없는 질문은 안 하려고. 지금 대선 후보 잠재 군두개를 속에서는 정책을 비교할 만큼 구체적인 게 나온 게 없다 아직은. 예, 뭐 한두 마디 하고 있는데 저희가 드리려는 이런 질문들만큼 구체적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구체적인 질문입니까? 진지한 질문으로는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죠. 새로운 과학기술의 교육의 실체는 뭐고 어떻게 이루어낼 것이냐. 과학교육 관련된 얘기. 과학교육을 어떻게 할 거냐? 네, 그런 거 있고. 아무 그다음에 없을 텐데 대부분. 연구기관장 선출 시 낙하산 인사를 타파해야 된다.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예, 이제 모든 분야의 낙하산의 문제인데 특히 과학을 모르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에 과학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온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와서 문제가 되고요. 아니 모든 분야가 그렇긴 해요. 근데 조금의 연관성은 더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과학은 전혀 연관성 없는 분들이 와요. 네, 이번에도 가을에 좀 심각한 문제들 좀 있었고요. 그리고 좀 웃기는 질문으로는 스티븐 호킹 말고 아는 장애인 과학기술자가 있느냐. 야, 그건 정말 어렵네요. 아마 안 나올 겁니다. 근데 국내에도 계시고 사실 많거든요. 있죠. 네. 근데 딱히 장애를 가진 과학자라고 따로 기억하는 경우는 별로 없으니까. 예, 사실 이건 장애인의 과학 접근, 과학기술자로서의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인식을 알아보는 질문 중에 있는 거고요. 좀 진짜 어려운 건 뭐 있어요? 진짜 어려운 거는요. 진짜 어려운 것은 지금까지 나온 것들은 대부분 일반론 정도로 넘어갈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저희가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웜홀을 어떻게 만들 수 있냐 이런 질문을 할 수는 없잖아요. 상대성 이론을 풀어봐라. 이런 질문을 할 수는 없으니까 되게 진지한 질문입니다. 근데 제가 되게 웃기게 본 건 뭐냐면 후보님은 과학 시간에 무엇을 배울 때 과학과 멀어지게 되었나요? 라고. 당연히 과학과 멀다는 걸 전제한 상태에서 하는 질문이 있어서 이게 이제 우리나라 과학계 현실이죠. 그 토론회 재밌을 것 같고 만약 하게 된다면 저도 불러주세요.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질문지를 보낼 거고요. 이제 반응을 좀 보려고 하는데 만약에 이제 이 질문지를 여러분 받으셨을 때 따로 연락 드리게 될 거예요. 저희가 또 언제쯤 해보자고. 근데 모른 척 하지 마시고 참여하시면 좋겠고요. 만약에 아예 무시하는 후보가 있다. 시간이 다 됐거든요. 제가 나중에 이 시간을 빌어서 조남을 공개할 생각을 하고 있으니 압박감을 많이 느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원종훈 씨였고요. 오늘은 또 3월 1일이라 휴일이기도 하지만 광장에 나가시는 분들이 있겠군요. 네. 저도 갈 생각이고 고깃집을 잘 드시면 제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네. 광장에서 혹은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
자, 팟캐스트의 과학이라는 장르를 열어 제낀 당사자입니다. 과학하고 앉아있나요? 원정호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자, 정통과학을 떠난 지가 오래됐어요. 예, 오래됐죠. 오래됐고. 기억도 안 나요, 언제인지. 예. 탄핵 국면에 안드로메다로 가고 있는 중인데 오늘은 어떤 내용입니까? 예, 방금 들어보니까 저 친박 집회, 뭐 동원 제보 이런 얘기 나오던데. 네. 태극기 집회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태극기 오남용 집회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오남용. 네. 얼마 전에 밥 먹다가 욕도 얻으셨다고. 네. 근데 200만 밥 명이. 먹는데 그 지금 방금 말씀하신 네네. 거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단 중에 한 분, 네, 모 네. 변호사가 태극기를 몸에 두르고 네네. 식사를 하셨는데 그걸 보고 있던 한 주민이 태극기는 그런 데 쓰는 데 있는 게 아니라고. 냅킨이냐, 뭐, 네, 앞치마냐. 태극기가 그러면 막 흥분하셔가지고. 네. 네. 그런 영상이 인터넷에서 화제입니다. 네.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집회에 200만 명이 모인다고 하더니 요즘 500만 명이 모인다고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500만 명. 어제는 네. 뭐 700만 명 설도 나왔다고 하는데. 500만 명이면 서울시 인구 반이 나왔다는 얘기인데, 거기에. 그렇죠. 서울 시민의 절반인데 예. 이게 이제 듣다 보니까 과연 가능한 일인지 의심이 들죠. 네, 그 공간 안에 500만이 들어갈 수 있는가. 그렇습니다. 이걸 또 과학적으로 검증하는. 예. 바로 그런 시간입니다. 본인이 직접 하신 건 아니죠. 일단은 지난번 촛불 집회 인원 관련 연구를 발표하셨던 그 성균관대 신소재 공학부의 원병목 교수님한테 제가 의뢰를 드렸습니다. 계산을. 일단 가장 바탕이 되는 질문. 예. 500만 명이 모이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공간이 확보되어야 하느냐가 기본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교수님이 열심히 계산을 하셔가지고 어제 제게 결과를 알려주셨어요. 네. 네, 이게 또 이 방면에 학문이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이 계산은 그 군중 밀도 추산 전문가인 영국 맨체스터 메트로폴리탄 대학의 전문가가 있군요. 네, 진짜로. 군중 밀도 추산 전문가라는 직업이 있습니다. 군중 밀도 추산 전문가. 이 키스 스틸 교수의 연구에 기반한 건데요. 키스틸 교수라고 있답니다. 네, 실제로. 있습니다. 네. 군중 밀도를 페르미 밀도와 최대 한계 밀도로 추산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요. 네. 네, 이 연구에 따르면 서 있는 군중의 경우 페르미 군중 밀도는 평방미터당 3명 정도라고 합니다. 1m 안에 예. 군중이 밀집했을 때는 3명 정도로 3명 본다. 정도가 평균이다. 네. 그래서 500만 명이 이 기준으로 모이려면 167만 평방미터의 광장이 필요한데 이게 어느 정도 넓이냐 하면 축구장 228개. 축구장 228개. 네. 또는 서울광장 126개. 서울광장 네. 126개. 예. 또는 여의도광장 67개와 맞먹는 면적입니다. 여의도광장 67개. 네. 어마어마한 공간이 필요하네요. 어마어마한 공간이 필요하죠. 네. 사실 사람만 서 있다고 쳤어요. 네, 사람만 서 있다고 치는 거죠. 네. 근데 1평방미터라는 게 1평이 아닙니다, 이게. 그렇죠. 예, 1m, 1m 공간이니까. 사람이 이게 바짝 붙어 있는 정도예요. 상당히 바짝 붙어 있는 경우인데, 이 키스 스틸 교수의 그 최대 한계 밀도는 평방미터당 5명이래요. 꼼짝도 못하고 서 있는 그 콩나물 시루 같은 상황이죠. 콩나물 시루가 되면 5명까지 들어갈 수 있다. 그렇습니다. 네. 예,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건 아니니까 이게. 그렇죠, 그렇죠. 네. 이 경우에는 조금 작은 공간이면 됩니다. 네. 100만 평방미터면 충분하고요. 100만 평방미터. 축구장 137개. 137개. 서울광장 76개. 서울광장에 76개가 필요하다. 여의도광장 40개. 서울광장 우리가 하나밖에 없는데 76개가 필요하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병목 교수님은 이제 500만 명이 모이는 집회가 그 지역에서 불가능하다고 정리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건 너무 당연하네요. 네. 서울광장 하나밖에 없는데 76개가 이어붙여서 빡빡하게, 그러니까 이거는 1m 안에, 가로 세로 1m 안에 5명이 서 있다는 거거든요. 거의 만원 버스에 가까운 상태죠. 그렇죠. 네. 꼼짝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어도 서울광장에 76개가 이어붙여져 있어야 되는 거니까. 이게 그 공식이 존재한다는 거고. 공식이 존재하는 거죠. 네. 페르미 군중 밀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군중 밀도 추산 전문가. 키스틸이요? 키스 스틸 교수요. 네. 이거 이제 외워두시면 좋겠네요. 영국의 키스틸 교수가 그 군중 밀도 추산 전문가로서 공식이 있는데. 네. 뭐 검색하면 아마 이 공식이라는 게 나오실 겁니다. 500만이 있으려면은 서울 광장에 126개가 필요해. 네. 예. 조금이라도 숨쉴 공간이 있으려면. 126개. 근데 이제 영상 같은 거 보면 뭐 팔 벌려가지고 쓰신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네. 이게 불가사의한 상황이죠. 좌우로 정렬하고 쓰세요. 네. 초반에. 그러니까요. 네.
근데 아무래도 이게 신중해야 할 되게 중요한 사안이 아니겠습니까? 정치적으로도 예민하고. 그래서 혹시나 또 가능한 일이 아닌가 제가 또 여러 각도로 고찰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외국 전문가의 말만 믿지 말고. 그렇죠. 네, 검증을 해보자. 네. 또 교수님 같은 경우는 또 이제 학문적인 또 부담도 있고 하니까. 이런 영국 전문가의 공식을 준용하여. 네. 국내 신소재 공학 교수님께서. 그렇습니다. 계산을 하였고. 네. 네. 그런 걸 다시 또 원종우 씨가 또 재검토를. 예. 주변의 상황들을 이제 고려해서. 네. 일단 화장실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화장실이요. 예. 500만 명이 다 화장실에 가지 않는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예. 근데 제가 촛불 집회 갔던 경험으로 보면 2명에 한 번 정도는 결국 가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한 2시간 정도 있으면. 네, 몇 시간씩 네. 있으니까요. 그럼 250만 명이 화장실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간 이 태극기 오남용 집회가 중심지로 삼았던 서울광장 주변하고 이런 데 제 화장실을 다 검토를 했습니다. 지도를 다 갖고 왔는데요. 여기 이렇게 보시고요, 한번. 네. 자, 개방 화장실, 지금. 네. 집회가 했을 때 서울시에서 이제 화장실을 개방하라고. 그렇습니다. 왜냐면은 이런 문제가 크게 발생하니까 개방하라고 요구를 했어요. 네. 그래서 보통 왜 건물에서 화장실 못 쓰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많죠. 이곳들은 개방된 것이고 그 개방된 목록이 있어요. 목록이 있습니다. 그 목록을 서울시에서 공개를 했거든요. 여기 되니까 사용하시라고. 네. 그게 50곳입니다. 50곳. 네. 사실 여기가 다 합치면요. 서울광장과 시청역 주변에 9개, 서울광장과 을지로 입구 쪽에 12개, 그리고 좀 북쪽으로 올라와서 세종대 사거리까지 하면 16개 더 있습니다. 예. 요것만 합치면 이제 태극기 오남용 집회의 근거지 주변에 지금 37개 정도가 존재를 하는데요. 그 아래쪽으로는. 네네. 네. 그 다음에 위에 선심 써가지고 위에 이제 광화문 메인 광장, 여기는 이제 그분들 나와버리가 아닙니다만은 광화문 메인 광장에 13개. 이제 일본 말이죠. 네. 구역. 네. 예. 구역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종로 2가 사거리하고 안국역 45개, 또 광장 좌측 쪽에서 총 128개까지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총 128개. 네. 그렇지만 화장실이 128개면 곱하기 2나 3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사로가 있잖아요. 사로. 1사로, 2사로, 3사로. 제가 그래서 변기를 10개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10개까지는 안 되지만 10개라고 상당히 많이. 네. 그래서 이걸 계산했을 때 250만 명이 화장실을 쓰려면 한 변기당 1953명이 사용해야 된다. 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10개로 쳐도. 예, 변기 한 개 1953명. 아니, 이게 오래 참으실 수도 있고요. 네, 그렇긴 하지만 한 5만 명 모이는 야구장 화장실도 경기 끝나면 난리가 나잖아요. 그렇긴 해요. 근데 변기 하나당 1953명을 소화해야 되는 이 아비 교환이라는 것은 상상하기도 어려운 좀 참상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또 다른 관점으로 우리가 아까 일당 얘기를 하셨는데요. 참상이죠, 참상. 네. 일당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일당. 만약에 물론 이것은 일부. 예, 그렇습니다. 그런 장면들이 언론에 포착된 적은 있지만 그 모든 분들이 일당을 받는다고 말할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예, 해놓고 나서. 하지만 만약에 다 받는다라고 가정을 만약에 하면. 나간다고 하면. 500만 명의 경우에 이제 5만 원씩 받으면 2,500억 원의 현찰이 필요합니다. 큰 말이 안 되고요. 예. 그래서 10분의 1만 받는다고 쳐도. 예, 5천억씩 받는다. 250억 원이 필요합니다. 큰 돈이에요. 큰 돈이죠. 만약에 이게 그분들 말씀대로 500만 명이 모이는 게 사실이라면 이 막대한 자금 출처를 또 설명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근데 저는 네. 적어도 버스는 동원되는 게 확실하거든요. 네네. 어쨌든 지방에서 오시려면은 그렇죠. 그 버스가 정말 많이 와요. 네. 오는데 그 버스 숫자를 다 세고 그 예. 버스를 한 대 그러니까 제가 들었던 그 서울에 오는 그런 집회에 참여한 구체적 케이스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돈을 직접 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2만 원을 내면 아침, 점심, 저녁을 주고 서울 구경을 시켜준다. 네. 라고 하는 지방 노인정에서의 홍보를 듣고 참여했던 분한테 한 다리 건너서 들은 이야기인데. 네. 그러니까 2만 원으로 커버가 안 되거든요. 그렇죠. 버스 대절비하고 네. 식사 세끼하고 중간에 간식 커버가 안 돼요. 네. 커버가 안 되니까 분명히 추가 비용이 필요한데 그걸 이제 버스랑 곱하면 그 추가 비용만 따져도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가. 그렇죠. 아무튼 주장하는 수가 많아질수록 네. 그 문제가 미스테리가 되는 것이죠. 또 버스 얘기를 지금 하셔서 말씀인데요. 네. 만약에 버스로 이 인원이 다 모인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50인승 버스 10만 대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10만 대는 네. 아니고. 예. 그런데 서울 시내 모든 버스를 다 합쳐도 13,155대입니다. 이게 시내버스, 마을버스, 공항버스, 전세버스 그리고 시티투어 버스라고 있죠. 예. 그거 20대까지 합친 겁니다. 지하철도 타고 올 수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이 서울 시내 버스를 다 동원하면 6에서 70만 명 정도가 한 번에 버스로 한 번에 움직일 수 있어서 예. 당연히 지하철 생각을 하시게 되죠. 예. 그럼 지하철이 나머지 430만 명을 소화되지 않습니까? 예. 집회지역 근처에 지하철역이 한 10개 남짓 있는데요. 예. 서울에 이제 지하철역이 311개가 있습니다. 예. 어쨌든 이 10개 역을 통해서 나머지 430명이 모여든다면 지하철역 하나당 43만 명씩을 소화해야 되는 건데요. 인구 43만 명의 도시로는 의정부시, 구미시, 파주시, 제주시 같은 곳이 있습니다. 제주시가 통째로 움직이는 역 하나에서 움직여야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예. 아니 그 당일날 사실 지하철 별걸 다 계산했어. 당일날 지하철에서 그 이용 그 숫자 나오잖아요. 나오죠. 600만 명은 어림도 없는 숫자예요.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네. 말도 안 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건 약간 좀 그런 부분일 수 있지만 500만 명의 무게를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그건 왜? 1인당 몸무게가 50kg이라고 보면 원체 많으니까 예. 500만 명이면은 2억 5천만 킬로그램, 예. 즉 25만 톤이 되거든요. 예. 이게 저 삼성중공업 자료에 따르면 길이가 300m가 넘는 초대형 유조선과 같은 무게입니다. 예. 근데 이 서울광장 덕수궁 일대 아래로 전철들이 지나는 곳이지 않습니까? 예. 이 지하에 큰 공동들이 있습니다. 공동들이 있다. 네. 이 엄청난 무게 때문에 집안 치마, 초거대 싱크홀, 그리고 지하철역과 선로가 이게 제가 파괴되는 보기엔 재앙이 일어날 수 있죠. 그거는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분산돼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무게가 분산돼 있잖아요. 하지만 저 유조선의 길이가 300m라는 점을 생각해 보면 예. 이 분산 효과가 과연 그렇게까지 클 것인가라는 점을 생각해 볼 수 있죠. 거의 한 300m 이내에 다 있긴 있었으니까요. 그렇죠. 네. 예. 그 안에 500만 명이 모여 있다면 이런 위험도 있을 수 있다. 사실 군중 밀도 추산 전문가 카스 스틸이요? 키스 스틸이요. 키스틸. 이분 방식대로 계산해서는 서울광장이 이제 126개가 필요하니까 서울광장 네. 하나밖에 없는데 네. 126개를 이어붙일 공간이 안 나오잖아요. 거긴 절대로. 전혀 안 나오죠. 이어붙여봐야 한 4-5개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절대 안 되는데 이분이 놓친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서로 목마를 태운다든가. 육체적으로 좀 힘드시지 않을까요? 스크럼을 짜고 그게 인간 탑을 쌓는다든가. 그렇군요. 그런 방식이 등장하지 않았나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경우에는 이 하중 문제가 더 심각한 문제로 발생하게 되죠. 자, 참 쓸데없는 내용이었는데. 네.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 거의 끝나가니까. 그래서 500만 명이 모이는 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결론을 낼 수밖에 없고요. 그건 말이 안 되고요. 네.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고 하면 이게 지금 인류 역사상 500만 명의 인파가 모인 적이 한 번도 없더라고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예. 정도의 공간이 나오지도 않고요. 500만 명을 한 번에 모으는 건 과거에는 당연히 불가능했고. 네. 왜냐면 그 사람들을 모으려면은 그 정도면은 과거에는 한 나라의 인구거든요. 네, 네덜란드 인구가 그 정도 될 거예요. 옛날에 뭐 아마. 적벽대전이니 그 300의 페르시아 군대라 봤자 예. 100만 명, 200만 명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걸 만약에 했다면은 인류 최초의 쾌거가 되는 거라서 증거 자료를 가지고 기네스북에 등재를 하시면 국위 선양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500만 명보다 인구가 작은 나라가 많습니다. 많습니다. 예. 네. 그 나라 인구를 다 모았다는 거니까.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겠죠. 500만 명이라고. 지난번 그 촛불 집회에서 100만 명 그랬었죠. 100만 명 모였다고 했을 때 그때는 실제 지하철을 이용한 그 고객 수가 100만 명에 도달했죠 거의. 그 경우는 과학적으로 거의 뒷받침이 됐었죠. 500만 명은 아니다. 네, 이 경우는 신화라고 전설이나 신화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과학이 아닙니다.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서울광장 126개니까 126개를 지도에서 쭉 이어서 붙여보시면 네. 서울역을 지나서 용산 가까이 갈 겁니다 아마. 자, 제가 보기에는 이 과학하고 앉아있는 데가 아니라 계산하고 앉아있는 데로 바꿔야 돼요. 네. 프로그램 제목을. 앞으로 계산할 일이 또 등장하지 말아야 될 텐데. 네, 다음 주부터 이런 얘기 안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원정호 씨였습니다. 예. 저는 김원준이었습니다. 당연히 내일 또 뵙겠습니다. 안녕! 자. 이 과학과 시사를 세계 최초로 접목한 시간이죠. 네, 그래서 최근에 한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네. 대단한 히트작을 많이 냈어요. 네. 그렇죠.
최근에도 이제 잔잔한 안타 정도를 치고 있어 홈런까지는 아닌데 원정호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저는 이제 이게 저희가 대전환점이 이루어진 시점이 언제냐면 이제 촛불 집회 때 네. 김진태 의원이 촛불을 꺼버린다고 해가지고 네. 촛불을 끄는데 얼마나 과학적 그래서 물리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진지하게 네. 그래서 저는 물리학자나 과학자들이 직접 개입한 사안들이 재밌더라고요. 예, 근데 그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겠죠. 네, 그때도 이제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과학자한테 전화해서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네. 직접. 네. 또 불편해하시는 분도 있고. 근데 제가 참 1년 같은 일주일이 지났는데요. 1년 같은 일주일이 왜 그래? 네. 이번에는 무슨 아이디어라나? 예. 잠정 비대통령께서 이제 확정 비대통령이 되셨잖아요. 확정 비대통령, 예. 그래서 그날 저도 당일날 이 몇몇 과학자들과 함께 네. 자유와 민주의 공기가 흐르는 광화문에 가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네. 뭐 각종 소회 여러 스토리가 참 많이 나왔는데요. 네. 그 중에서 꼭 자기가 이걸 해보고 싶었다 이런 거 안 들으셨어요? 그런 얘기가 이제 같이 지금 나왔던 거죠. 그 얘기를 오늘 드리려고 해요. 알겠습니다. 네. 그때 내가 이거를 과학적으로 계산했단 말이지, 이런 건. 그거보다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뭘 할 수 있느냐. 앞으로? 네. 근데 정확하게 그런 얘기라기보다는 일단 한번 들어보십시오. 네. 이게 과학자들이죠. 과학자들입니다. 그 같이 자리에 앉아서. 참석했던 과학자들의 전공 분야나 뭐 물리학, 지질학, 천문학, 전문학, 기타 등등 뭐 말씀드렸었지만 정부 분도 계셨어요. 정부, 네, 정부 과학자도 그러니까 계셨습니다. 이분들은 대부분 과학을 전공했고 현지에 계신 분들. 예, 그렇습니다. 실제 네, 물리학 빼고요. 박사라든가 지질학 박사라든가 그렇습니다. 천문학 박사라든가 네. 이런 분들이 무슨 얘기를 했어요? 우리 대통령께서 사실 창조경제 하신다고 해서 네. 우리가 과학계에 좀 기대를 해왔었는데 막상 과학계에 도움된 게 하나도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일전에도 소개했던 그 MB각하의 22조 네. 그거면 달이고 화성이고 목성 토성 다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제 이 새 시대의 각종 과학 예산들을 어떻게 확충하면 될까 세상도 바뀌는데 이런 얘기를 좀 했어요. 네. 과학 예산이 하도 부족하니. 네네. 그리고 이제 현 정부 그리고 이전 정부에서도 과학에 대해서 그다지가 말만 아니라 번지르르 했지 뭐 해준 게 없으니까 네. 네, 그 자리에서 몇 가지 흥미로운 아이디어들이 나와서 이제 과학진흥책으로서 좀 정책 차원에서 제안을 드릴까 합니다. 이 과학자들이 진지하게 현직에 있는 분들이 이제 고민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같이 앉아서 술 먹다가 그날은 아직 이제 비대통령께서 청와대에 버티고 계셨던 때죠. 네. 당일이니까. 아직 민간인 신분으로 계셨을 때. 네네. 점거죠, 점거. 네. 예, 점거하셨었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분도 좀 내보내고 네. 또 국고 수입도 올릴 방법이 없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왜 에어비앤비라고 아시죠? 에어비앤비. 예. 예, 전 세계적으로 이제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일반인들이 이제 자기 집을 가정집을 자기가 빌 때 이제 숙박으로 내놓는 거죠. 네네. 네. 그 여행객들 숙소로 빌려주는데 청와대를 여기에 등록하면 어떠냐는 아이디어가 나왔었어요. 청와대 에어비앤비요? 네. 어차피 비어 있으니까. 비어 있고 그때 또 손님들이 몰려오면 나가셔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제가 시험 삼아서 어제 관절을 말하는 거죠. 네, 청와대 전체 어제 임의로 청와대를 등록을 해봤습니다. 이 보시면 이제 그 영상이 있으실 텐데요. 에어비앤비를 청와대 예, 제 이름으로 종우라고 돼 있습니다. 한번 등록이 되네요. 등록은. 예, 이게 되더라고요. 등록은 돼. 네, 세종로 1번지. 참. 네. 에어비앤비에 청와대 사진 올려놓고 등록을 했어요. 가격이 예. 1박에 999만 원이네요. 예, 1,000만 원 했는데 이상하게 마지막에 5원인가 빠졌습니다. 이걸 등록할 때 정해야 할 여러 항목들이 있어요. 집주인이 아닌데도 등록이 되네요. 되더라고요. 그게 포인트인데요. 어떻게 보면 국민이 집주인이니까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 수도 있고요. 집의 종류는 뭐 이것저것 있는데 궁궐이란 메뉴는 없어서 성으로 했고요. 성도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침실수 이런 게 다 있어요. 등록하는 게. 그 침실은 1개고 아시다시피 침대는 3개로 했고 비치된 품목으로는 이제 중요한 헤어드라이어. 그리고 반려동물 체크했습니다. 왜 강아지 9마리 두고 가시잖아요. 반려동물이 이미 있는 걸로 여기에. 또 트레이너 두고 가셨으니까 헬스장 사용 가능한 걸로 하고 최대 숙박일수를 정해야 돼요. 그래서 박근혜 비대통령 아버님이 여기 18년 계셨잖아요.
18 곱하기 365 하니까 6,570박이 나오더라고요. 상한선은 6,570박이다. 상한선. 예, 숙박 가능한. 숙박비 하루에 1,000만 원으로 등록을 했고, 근데 사실 등록 직전까지 다 했는데요. 이 아무래도 정보와 협의를 먼저 거쳐야 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등록 버튼은 아직 안 눌렀습니다. 아, 등록 직전의 상태군요. 여기 보시면 이 마지막 빨간 버튼 하나만 누르면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거 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구속이라든가 이런 것도 가능할 것 같고요. 원정우 씨. 네, 그래서 지금 이 마지막 버튼을 안 누른 상태로 제가 정부 건물을 임의로 네, 사기죠, 사기. 이걸 누르는 순간 제가 사기죄로 아마 구속이 될 것 같습니다. 본인의 부동산이 아닌 것을 가지고. 그렇습니다. 어떤 제 페이스북 보시면 미리 이제 화면 캡처한 거 보실 수 있고요. 미리 보기 화면. 그 과학자들하고 이걸 했고. 네, 이 얘기를 했고 어쨌든 지금 내 방을 빼셨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60일 동안 이제 비어 있는데 하루 1,000만 원씩 내고 대통령 관저인데 잘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외국의 부호라든가 이런 사람들. 그거 왜 저기 우주에 체험하듯이 그런 사람들 그런 은근 많습니다. 체험들 하고 싶은 사람들. 그러면 이제 1,000만 원씩만 해도 60일 동안 6억 원의 수입을 올리게 되니까 우리 소규모 과학 연구 정도는 지원이 가능할 것이다. 6억으로. 네. 과학자들이 참 할 일이 없네요. 네, 이런 얘기를 모여서 진지하게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네, 이런 얘기를 했고 저한테 꼭 얘기하라고 나가서 과학 얘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로 과학 예산이 부족하다. 네, 절박하다. 어렵습니다. 근데 오죽 했으면 그런 생각을 했을까? 예. 근데 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냈어요. 이거는 반쯤은 진지한 제안인데요. 박근혜 비대통령이 헌법을 수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저버리고 의지도 보이지 않았다는 게 이제 파면의 핵심 요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자기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바람에 국민들이 촛불 들고 나가서 대통령 대신에 헌법을 수호하는 일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우리가 이 대통령 대신으로 수행한 업무에 대해서 일종의 구상권 청구를 할 수 있지 않느냐. 우리가 대통령 지금 수행했으니까. 네, 우리가 국민이 수행을 했으니까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말은 되네요. 그래서 계산을 해봤어요. 촛불 집회 참가자가 대략 연인원 1,000만 명 정도라고 가정을 하고 이분들이 한 2시간만 나가 있었다. 미니멈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저임금 기준으로 이제 6,470원 곱하기 2시간 곱하기 1,000만을 하면 임금이 계산이 되겠죠. 얼마나 나와요? 1,294억 원이 됩니다. 누가 줍니까 근데 그걸? 박근혜 비대통령이 줘야죠. 그분 대신 우리가 한 거니까. 그분은 돈이 한 푼도 없다고 주장하잖아요. 아, 근데 막상 이렇게 저희가 민사소송을 걸면 또 의외로 또 나오는 곳들이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고요. 최순실 씨가 되나 봐요. 근데 뭐 항상 그런 식으로 해왔던 것 같고. 그래서 여기에 업무를 위해서 지출한 뭐 각종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교통비라든가 뭐 촛불 자재 구입비 이런 거. 그런 걸 포함하면 적어도 1,500억 원 정도는 가능하다. 구상권을 기반으로 해서 재산 환수 그 법안을 마련하고 그것이 환수되면 그걸 촛불 집회에 참여했던 모든 분들에게 그렇죠. 대략 시간 곱하기 해가지고 아니면 아주 믿을 수 있는 뭐 재단을 만들어서 이 정도 돈 있으면 재단 만들 수 있습니다. 네. 재단, 과학재단을 만들어서. 네, 이렇게 집단 소송을 걸자는 거죠. 근데 사실 아시다시피 정부나 기업들이 그동안 개별 국민이나 노조를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많이 걸었습니다. 아, 그거 있죠. 그렇죠. 네. 그렇다면 국민이라고 못할 게 뭐냐. 아예 집회나 정부에 항의하는 단체들을 원천적으로 봉쇄시키거나 아니면은 실제 그 소송 때문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서 어려움을 겪게 만드는 방식으로 정부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꺾어왔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국민이라고 이걸 반대를 못할 게 뭐냐는 겁니다. 말이 되네요. 그렇게 생각해요. 두 가지가 농담이긴 한데 한편은 첫 번째 거는 과학자들이 본인들이 생각하는 과학 예산이 얼마나 말이 안 되는지에 대한 불만이 담긴 거고 두 번째는 거꾸로 지금 생각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구상권이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걸 역으로는 해왔는데 당해왔죠. 왜 그런 상상력을 발휘하지 못하나.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이렇게 하고 나면 금전적으로 책임을 지게 하면 앞으로 손해배상이 무서워서라도 함부로 헌법을 유린하는 통치자가 나오지 않는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부수 효과를 상징 효과는 있는 것 같습니다. 상징 효과는. 네. 또 과학계로서는 이제 저희가 아이디어를 낸 거니까 이게 만약 되는 경우에 일부 지원을 받아서 노벨상도 받고 달나라도 가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구상권 청구는 실제 구상권을 청구하는 분들 중에 크게 나누면 정말로 경제적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분도 있지만 그런 상징적인 행위도 있긴 있거든요. 그렇죠.
뭐가 됐든 간에 한번 시도해볼 만하지 않느냐. 구상권 청구는 말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무 정지된 기간 동안 네. 그 사이에 국민들이 받은 스트레스도 엄청났고요. 네. 여러 가지 어떤 뭐 정신적인 스트레스 외상 이런 네. 것까지 다 합치면 엄청난 금액을 우리가 청구할 수 있다고 보고요. 네. 다만 이제 아까 양지열 변호사님 계셨지만 이게 할 수 있는 건지 검증 영역은 과학계로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하세요 이제. 네. 법 쪽에서 저희는 좀 진지합니다. 이 문제가 정말로. 네, 법 쪽에서 이 가능한지 좀 관심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다. 우스갯소리만은 아니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네네. 네, 지금까지 파터 원종우 씨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김어준이었습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내일까지 안녕.